네. 오늘은 이제 무용예술에 관련된 이제 철학적, 미학적 접근과 함께 무용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그리고 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다분히 이제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 총 정리하면서 무용의 예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용이라는 행위는 인간의 몸을 매체로 하는 움직임의 예술로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예술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간접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용 예술을 표현하는 그 인간 그 자체가 보여준 어떤 예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매체가 되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죠. 그렇죠? 여러분, 무용 춤을 춘다라는 춤을 추는 사람들은 어떤 도구, 죽어있는 도구가 아니고, 죽어있는 도구라서 예술가가 거기에 혼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을 어떤 생생한 어떤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경험과 인식에 영향을 받는 몸이에요, 몸. 그러다 보니까 무용이라는 것은, 춤이라는 것은 춤추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의 어떤 상태라든가 그 몸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용예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모든 움직임이 무용으로 형상화되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 컨템포러리 무용예술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용예술은 언제 독립을 했죠? 발레라는 장르로 15, 16세기에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예술은 일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고난이도의 어떤 테크닉을 지향하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던 어떤 예술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아름다움만을 지향하거나 전통적인 어떤 테크닉적인 기법 이외에 신체 움직임, 즉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인 움직임들을 무용 동작으로 전환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최근에 와서 보여주는 어떤 컨템포러리 댄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무가는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어떤 무용 테크닉으로 변환 또는 전환시키는 과정을 수행하면서 창작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즘 보여주는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용예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무용예술의 어떤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 움직임과 무용 움직임의 차이점, 차별성을 인식하면서 작품을 바라봐야만, 또는 무용예술의 현상들을 바라봐야만 되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일상적 움직임과 무용 움직임의 차별성, 즉 인간의 모든 실체 활동이 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일상적 움직임과 무용 움직임의 차별성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용이라는 행위, 무용이라는 것을 만드는 안무가들은, 우리 보통 무용을 만드는 사람들을 안무가라고 하는데, 안무가들은 인간의 실체 활동을 모두 무용 움직임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일상적인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죠. 하물며 걷는 거, 구르는 거, 기어가는 거, 그 다음에 누워있는 거, 그 다음에 뛰어가는 거, 이러한 모든 동작들이 무용 움직임의 소재로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일상적인 움직임이 다 예술이에요? 일상적인 움직임 우린 예술을 하고 있나? 그건 아니죠. 일상적인 움직임은 삶이잖아, 삶. 살아가는 어떤 행위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이 무용 움직임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안무가가 그러한 동작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동작들을 차용하는 의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무용 동작과 일상적 움직임의 어떤 차별성을 갖게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걷는 동작이든 구르는 동작이든
뛰어가는 동작이든 간에 안무가의 의도가 포함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러한 동작의 고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것이 관객에게 전달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언어성을 가지는, 즉 메시지를 가지는 어떤 행위로서 전환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일상적 움직임과 무용 움직임의 차별성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움직임은 창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환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상적 움직임들이 무용 움직임으로 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앞에 제시한 대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 동작은 아까 뭐라 했어요? 안무가가 일상적 움직임을 무용 움직임으로 형상화하는 과정, 즉 의도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무용 작품이라는, 안무자가 작품이라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임의적으로 움직임을 배치하는 또는 결정하는, 공연하는 시공간의 움직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걷는 동작이든 뛰어가는 동작이든 눕는 동작이든 기어가는 동작이든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동작들은 반드시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무용 작품이라는 어떤 시공간의 어떤 가상의 현상 속에 포함되어져야만 일상적 움직임이 무용 움직임으로 차별화되어지고 무용 움직임으로 전환되어지는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일상적 움직임이 무용 움직임으로 바뀌려면 예술가의 사상이나 철학이 그 움직임 안에 의미로 내포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움직임을 안무자가 의도하에 차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노트르담 드 파리 잠깐 봤죠? 예? 노트르담 드 파리 볼 때 우리 집시들의 춤을 출 때 우리가 기존의 무용 테크닉, 순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용 테크닉이 아니라 집시들의 춤에는 힙합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집시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집시들의 어떤 고단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주하는 듯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무대 공간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들, 그 공간의 어떤 특성들, 정체성들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작품화하는 것을 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노트르담 드 파리 보면서 굉장히 뮤지컬이지만 굉장히 무용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작품 안에 있는 집시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춤이 활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무용 작품 안에서 아무리 일상적인 움직임을 하던 다른 어떤 움직임 테크닉을 하든 간에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은 반드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만드는 안무가, 즉 예술가의 사상이나 철학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움직임이 무용 움직임으로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그 움직임은 관객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이미지, 메시지의 의미의 구체화 과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 움직임은 내가 즐겁기 위해서 수행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내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작품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걷지? 저 사람은 왜 무대를 저렇게 전면에서 뛰어다니지? 제가 불안해서 뛰어다니는 거구나. 아니면 제가 슬퍼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는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들을 찾는 과정을 전제해 두는 움직임으로 전환되어져야만
전환되어져야만 일상적 움직임이 무용 움직임과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무용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조건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특히나 컨템포러리 예술에서 컨템포러리 무용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어떤 움직임은 기존의 전통적인 무용 작품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에 대한 어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대 안에서 펼쳐지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움직임의 특성들 또는 다양한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와서는 무용 작품에서 보여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폭넓게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컨템포러리 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어떤 그 전형적인 무용가가 만들어내는 어떤 테크닉의 어떤 표현보다는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그대로 차용해 오는 어떤 기법들, 그 다음에 무대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어떤 움직임들을 무용작품으로 구체화하거나 또는 연극적인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그 장면의 극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실은 일상적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무용 움직임으로 전환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사실 포스트 모던 댄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 움직임이 전혀 무용 테크닉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도 무대에 와서 춤을 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 댄스에서는 일반인들이 무용 공연을 수행하는 실험적인 어떤 공연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요즘에는 무용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창작 작품들을, 전통적인 작품들은 그렇지 않지만 창작 작품들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움직임에 대한 의미들을 알고 있는 것이 무용 작품을 감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어떤 움직임, 일상적인 움직임, 테크닉화되어진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을 수행하는 무용예술에 대한 철학적, 미학적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무용예술에 대한 철학적, 미학적 접근이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19세기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철학이나 미학에서는 무용예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예술의 어떤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인 고찰 또는 미학적인 고찰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플라톤이 무용 행위를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행위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의 니체에 오기까지 사실은 중간에 무용을 예술로 치부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 17세기의 바떼 같은 경우에는 리버럴 아트, 즉 순수 예술 속에 무용을 분류하기는 했었지만, 무용을 포함시키긴 했었지만 실제로 철학적인 접근이라든가 미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무용 현상이 가지고 있는 무용 예술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왜 철학적 미학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철학자들이나 미학자들이 무용 예술을 잘 몰랐다, 무용을 볼 줄 몰랐다 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무용예술이 철학적 미학적 접근이 어려웠었던 환경에 처해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용학자 프란시스 스파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용이 철학적 미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용에 대한 여기 고통이 아니라 공이에요. 공통 경험의 틀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즉 무용이라는 행위가 어떤 극적 행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어떤 움직임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움직임의 고유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은 아까 말했듯이 철학자나 미학자들이
무용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찾는데 실패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일이라고,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보세요. 발레는 마임을 많이 사용하죠. 응? 그래서 발레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이나연 씨 어떻게 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심장에 손을 얹는 게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데 우리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하트를 그리잖아요. 사랑한다. 이게 가장 직접적이잖아. 근데 심장에다 손을 얹는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 사람도 그건 사랑하는, 사랑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이고, 보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마임의 어떤 구체적인 의미들 또는 뭐 아라베스크라든가 뭐 1번 포지션이라든가 2번 포지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180도 외양의 원리인 턴아웃이라든가 또는 동양인이 왜 동양 사람들이 춤을 추는 어떤 굴신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공통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또는 미학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스파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용에 대한 공공의 지식이 부족했다. 즉 무용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는 철학적인 가치, 미학적인 가치에 대한 인정 또는 그것을 교육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전승해야만 하는 어떤 정당한 사유,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용은 철학적, 미학적 접근이 어려웠던 영역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공공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이론적인 연구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공공지식의 부족을 낳았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이론적인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는 건 뭐냐면 무용은 흘러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용은 일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무용은 현장 예술이다. 총체 예술이기도 하지만 현장 예술이고 그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무용 작품은 감상할 수 없는 예술 장르 중에 하나다. 요즘같이 뭐 동영상이라든가 UCC라든가 또는 비디오라든가 이런 뭐 DVD라든가 이런 영상 매체가 생기기 이전의 무용들은 이런 일시성을 극복하기가 어려웠고, 그런 것들이 바로 무용을 철학적, 미학적 논의가 되어지지 못하는, 무용이 철학적, 미학적 논의가 되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실제로 지금은 기술 매체가 발달되어서 DVD라든가 영상, UCC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용 작품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용 예술의 일시성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 무용 예술의 일시성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매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시성이 사라졌다. 일시성이 이제 사라지고 재생산 시대, 즉 수없이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현상을 재현할 수는 없어요. 즉 뭐냐면 공연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사람의 임의적인 무용 작품만이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품과 관객의 커뮤니케이션, 즉 관객의 반응 또는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그 현상 자체가 바로 공연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무용예술은 이 일시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만 요즘 최근에 와서 무용예술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라든가 미학적인 접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19세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용에 대해서 철학적, 미학적 접근을 시도했던 이론적 증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학적이란 측면, 즉 미학적이라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그 무용예술이 철학적 미학적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평가들이나 무용학자들 사이에서 무용예술이 여성 중심의 예술로 치부되어졌다. 즉 뭐냐면 발레 탄생 이후에 우리 사실은 무용이라는 행위는 고대로 가면 갈수록 김정태 씨 우리는 무용이라는 행위는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만 중심을 이뤘던 행위였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역할도 바꾸고 최근에 뭐 일본의 경우에는 가부키 같이 남자가 여성의 역할을 하는 어떤 현상을 갖고 있었는데 발레라는 장르가 독립이 되어지면서 여성 중심의 예술로 전환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들이 하는 행위들이 중심이 되는 무용예술이기 때문에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는 무용예술을 어떤 학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거나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희적인 차원, 즉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어떤 대상물 정도로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무용예술의 어떤 철학적 미학적 논거가 부족하다, 접근이 어려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교에 의해서, 종교성에 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에, 종교관에 의해서 신체적인 움직임을 비하하거나 신체적인 움직임을 정신적인 활동보다는 낮은 단계의 어떤 인간의 행위로 치부해버리면서 무용예술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라든가 철학적인 가치들을 폄하시키는 경우들, 즉 종교적인 어떤 비난과 무용매체 신체성에 기인하는 어떤 원인 때문에 무용예술의 철학적 미학적 접근이 어려웠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용예술의 철학적 미학적 접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찾아보면 고대 플라톤의 경우는 무용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최초로 사유를 시도했던 학자라고, 철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플라톤은 국가 2권에서 무용이 시, 음악과 함께 무사들에 의한 예술의 영역임을 강조하고 뮤시케와 김나스티케라는 두 가지 행위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플라톤은 다분히 무용예술의 교육적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러한 교육적인 가치를 갖는 무용행위라는 것은 영혼과 즉 정신과 신체를 동시에 개발시켜 줄 수 있는 행위. 그래서 뮤시케 같은 경우에는, 뮤시케는 뭐냐면 뮤즈의 어떤 영감에 의한 어떤 행위들, 즉 정신적인 행위들을 말하는데, 뮤시케에 의한 혼의 교육과 김나스티케, 즉 체육 움직임과 같은 어떤 신체 단련을 위한 몸의 교육을 논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국가에서는 이렇게 무용예술의 어떤 교육활동으로서의 가치를 논했다면, 법률 2권에서는 무용의 어떤 예술적 행위, 즉 비극에서 펼쳐지는 코레이아에 대한 거론을 하고 있는데, 무용을 춤과 노래가 합쳐진 활동인 코레이아, 즉 합창무용이라고, 합창가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코레이아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코레이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춤을 더 아름다운 몸들을 모방하는 것과 추한 몸들을 모방하는 것으로 구분하면서 코레이아는 다분히 모방예술로 규정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춤이라는 것은 인간 행위의 다양한 어떤 측면들을 무용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경우 그러한 춤의 형태는 모방의 춤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것은 고귀한 춤이고 추함을 모방하는 것은 비천한 춤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플라톤의 어떤 무용에 대한 사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용감한 혼을 모방하는 전투적인 춤, 그리고 사려 깊은 혼을 모방하는 춤은 엠벨레이아라고 하는 고귀한 춤으로 불려지고, 대체로 사지가 직선적으로 뻗고 그 다음에 몸의 외형적인 형태가 굉장히 아름다운 몸들, 그리고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상태를 모방하는 것이 바로 춤이 가장 아름답고 바른 어떤 진리에 가까운, 춤의 어떤 진리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왜 우리가 발레가 그렇게 직선적인 움직임이고 발레가 그렇게 아름다운 몸의 라인, 선을 보여주는 예술인지에 대한 부분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벌써 무용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행위였었어요. 즉 니체에 의해서 19세기에 어떤 자유정신을 표현하는 무용 움직임으로 고찰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춤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날 때 아름다워야 되고, 그런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춤이 좋은 영혼의 좋은 혼을 모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혼의 어떤 대체물, 혼의 어떤 의미, 혼의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레가 지향하는 유미주의적인 어떤 근거 자체가 벌써 플라톤에게 있어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7세기의 바떼가 순수 리버럴 아트, 즉 순수 예술의 영역에 무용 예술을 포함시키긴 하지만 사실은 무용의 행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사유는 19세기에 니체에 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예술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즉 이성에 의한 아폴론적 예술과 감성에 의한 감성 충동에 의한 디오니소스적 예술로 구분을 하는데, 디오니소스적 예술이 바로 즉 디오니소스적 어떤 열정이라든가 충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술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행위, 즉 객관적인 어떤 대상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느낄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이 구구절절 드러나는 어떤 표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정신을 보세요. 춤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 감성들을 움직임이라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행위예요. 움직임이라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춤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춤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치관, 진리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사유하는 방식, 사유하는 과정들을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서, 형식으로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춤은 인간의 자유정신에 의해서 진리와 신과의 소통 또는 인간의 삶의 의미들을 상징화하는 윤리적, 형이상학적 활동이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춤은 뭐예요? 춤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니체에게 와서는 춤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어떤 가치관들을 드러내는 행위로서까지 춤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학자가 바로 니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춤은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까지도 제시해주는 행위, 역할을 수행해야만 춤의 어떤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까지 강조했던 것이 바로 니체가 무용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춤은 인간의 영혼회귀, 인간의 궁극적인 힘의 의지, 즉 권력, 어떤 초극적인 어떤 가장 진리, 가장 오름을 향해 가기 위한 어떤 인간의 자기 극복의 행위까지, 자기 극복을 위한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지는데 요즘에는 위버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위버맨시의 행위로까지 승화시키는 것이 그런 행위로서의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 바로 니체가 무용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러한 니체의 사유는 여기에 보시면 자기 극복을 위한 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니체가 다분히 동양적인 어떤 사유를 했던 철학자 중에, 서양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니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동양의 문화가 바로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 그래서 사실 인간의 움직임 행위,
인간의 움직임 행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의지들, 즉 진리를 향하는 윤리적인 어떤 의지들을 향해 가기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수련하는 행위로까지 무용행위를 수련하는 어떤 행위로까지 바라봤던 게 바로 니체가 무용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에게 있어서 춤이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윤리적이고 진리 탐구의 욕구를 자유정신에 의해서 상징화하는 행위고, 그러한 상징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니체의 무용에 관한 행위, 무용에 관한 철학적 사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니체가 이렇게 무용을 통해서 이러한 것까지, 무용의 어떤 행위를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니체에게 와서 비로소 인간은 이성의 어떤 힘에 의해서 교화되어지고 계몽되어지는 어떤 이성의 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몸과 정신이 합일되어지는, 몸과 정신의 어떤 이론론적인 어떤 사유, 이론론적인 어떤 그 과정, 이론론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인식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 자체가 어떤 인식의 과정을 수행하는 무용예술이 그만큼 니체에게는 중요한 어떤 예술 행위로 보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니체는 이렇게 무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체 이후에 이제 무용에 대해서 어떤 그 철학적인 사유를 했던 학자가 바로 수잔 K 랭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잔 K 랭거는 영미 철학자 중에 하나고요. 이 사람은 예술을 상징에 의해서, 상징이라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완결되어진 어떤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바라봤고, 그래서 사실은 수잔 K 랭거에게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의미를 찾아내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구체화된 이미지라고까지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수잔 K 랭거고요. 그 중에 이제 수잔 K 랭거가 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가가 이해하고 상상하는 내적인 삶, 즉 예술가의 정신 속에 있는 내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드러나는 어떤 양태는 반드시 함축적 의미의 표현은 상징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런 상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 이면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상징인데, 이러한 정신적 삶에 대한 예술가의 상상은 그의 경험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술의 상징적 형태를 통해서 예술가 스스로가 인간성에 대해서 더 넓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다. 즉 끊임없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술이고, 그런 예술들은 상징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런 상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술에 사용된 상징과 예술로서의 상징이 있는데, 예술에 사용된 상징은 명시적이거나 눈에 보이거나 암시적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반드시 추거적 의미들을 수반하면서 하나의 은유의 형태를 띠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로 드러나는 것이고, 예술로서의 상징은 다른 것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나 어떤 그 결과물에 의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것이 되는, 즉 독특한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어떤 것이 되는, 추가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미지 그 자체, 즉 절대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술로서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로서의 상징은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리예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근본 원리가 바로 예술로서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술에 사용되는 상징은 그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구성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원리라는 것은 예술마다 틀려지겠죠. 예술마다. 그렇죠? 몸이라는 것을 매체로 하는 무용예술의 구성원리는 뭐예요? 움직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술에 사용된
예술로서의 상징에 속하는 것은 환영이라는 가상세계라고 할 수가 있다면 예술에 사용된 상징은 표현을 위한 세부적인 어떤 기법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잔 K 랭거의 상징론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잔 K 랭거는 상징 행위로서 무용예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수잔 K 랭거가 상징 행위로서 무용예술을 규정하기 위해서 무용가들은 무엇을 창조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용가들이 창조하는 무용이라는 어떤 가상세계, 환영의 어떤 세계들은 반드시 누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능동적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환영, 즉 하나의 역동적 이미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무용예술 작품 누가 가상세계를 만들어내요? 김정태 씨? 안무가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안무가의 지시에 의해서 무용수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용이라는 어떤 행위의 가상 이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용가들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이미지는 무엇 때문에 창조되는가? 우리가 무용을 왜 만들어내는가라는 질문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잔 K 랭거는 상징행위 자체를 드러내는 무용예술은 반드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유희적인 차원에서 무용예술 특히나 무용예술이 창작되어지고 가상세계, 환영세계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용에서 표현되는 감정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사유,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는 어떤 내적 삶에 대한 이미지들을 창출해내는, 이미지들을 창작해내는 과정이 바로 무용이라는 행위, 즉 창조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랭거의 주장에 따라 상징행위로서 무용예술을 정의하면 무용예술은 인간 감정의 본질인 인간의 내적 삶을 행위, 인간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라는 역동적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는 예술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움직임들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수잔 K 랭거의 상징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니체의 인간의 자유정신에 의한 어떤 무용의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잔 K 랭거의 이런 상징에 의한 어떤 무용 행위들에 대한 주장, 철학적인 고찰들은 모던 댄스의 시작, 모던 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성을 지향하는 또는 표현성을 설명해 주는 어떤 철학적 접근으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니체의 주장과 수잔 K 랭거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와서 1960년대 이후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논의로서 등장했던 대필적 본성과 자필적 본성에 대한 어떤 무용에 관한 논의들이에요. 사실 이러한 대필적이다, 자필적이다라는 어떤 구분은 뭐냐면 그 예술이 원형이 있느냐, 복사가 가능하느냐, 또는 기록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그런 기록을 통해서 재현이 가능하느냐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대필적, 자필적 어떤 대필적과 자필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굿맨이라든가 시리즈라든가 아밀라고스와 같은 사람들은 무용예술을 대필적 본성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무용예술은 기록이 가능하다. 기록이 가능하고 무보에 의해서 춤이 재현된다는 관점을 적용해서 특히나 라바노테이션이라는 것, 즉 무용 기록법이 있기 때문에 무용은 대필적 예술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무용이라는 것은 재현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용예술은 이런 대필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보에 의한 구성적 부분에 완벽한 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확한 일치에 의해서 무용예술은 대필적 예술로 분류하고 있는 것, 즉 우연적, 즉 감성에 대한 자율적인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무용가들의 어떤 테크닉적인 변화 양상들은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기보에 의한 정확한 어떤 재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대필적 예술로서 무용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시리즈 아밀라고스라는 철학자는 움직임 이외의 것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볼까, 움직임을 가장 중요한 무용예술의 표현 기법이라고 보고 기보에 기록되어지는 움직임을 재현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무용작품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살풀이라는 동작이 있죠. 살풀이라는 작품이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살풀이라는 작품은 누구야? 이나연 씨가 살풀이를 추던, 내가 살풀이를 추던 살풀이라는 고유한 어떤 움직임들을 재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동일한 작품,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공연이 서로 다르다라는 어떤 관점이 아니라 살풀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작품은 하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기보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무용예술은 대필적 본성을 가지고 있고 기록에 의한 것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원형이 존재하는 예술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인데, 보세요. 이나연 씨 보세요. 과연 우리는 무용 기록에 의해서 완벽한 재현이 가능한가요? 무용작품이?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신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라는 것은 그 신체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르죠. 개성이 다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무용 동작을 하더라도 몸의 형태에 따라서 선의 모습이, 선의 라인의 어떤 이미지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움직임 테크닉을 구사하는 호흡법, 그 다음에 리듬,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적 예술로서 무용예술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용예술은 자필적 예술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마골리스의 주장이에요. 즉 뭐냐면 표현적, 재현적, 상징적 속성인 즉 반드시 이 동작은 이 의미를 가져야 되는 어떤 기법, 어떤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필적 속성과 함께 무용이라는 행위는 자신의 무용수 신체 자체의 물리적인 속성, 즉 자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필적 예술로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필적 예술, 즉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예술로서 봐야 된다. 그래서 원형이 존재하지 않는 예술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자필적 본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적, 재현적, 상징적 속성 또는 무용수의 신체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물리적 속성들이 사실은 자필적 요소에 포함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자필적 본성으로 보는 무용예술은 자연적 표현성, 즉 몸 자체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필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마골리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용수는 단순하게 자세들과 움직임들을 가지고 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인 자신의 삶에서 추적된 훈련, 즉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닝은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트레이닝은 무용 움직임의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오는 과정 자체도 트레이닝으로 보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배우는 과정도 하나의 신체 훈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게 마골리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사용함으로써 즉 산출되어진 자세와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즉 춤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테크닉을 일방적으로 재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테크닉에 이나연 씨의 주장대로 자신의 감성을 불러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나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용예술은 자필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살풀이를 예를 들자면 이나연 씨의 살풀이 공연과
살풀이의 어떤 수행과 내가 살풀이, 손수연이라는 사람이 살풀이를 수행할 때는 그거는 서로 다른 살풀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살풀이. 이 말이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무용 전공생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어떻게 보면 저는 대필적 본성보다는 자필적 본성이 더 무용예술에선 강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래서 동일한 움직임을 수행하더라도 춤의 형식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추느냐를, 누가 어떻게 추느냐,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무용예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전통무용의 재현이라든가 전통무용의 재해석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바로 이런 자필적 본성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춤이라는 것은 본질적이고 그러니까 안무자 그의 본질적이고도 훈련에 의해 주어진 표현성을 부여하고 변경시킴으로써 하나의 신체에 대한 독점적으로 특권을 부여하는 하나의 경험을 통해 표현성을 개별화함으로써 무용수는 다양한 스타일의 표현적 가능성을 습득하고 유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알려진 공연하는 자신의 신체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관객에게 보여지는 방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무용수마다 굉장히 다른 어떤 양태들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골리스에 의해서 이러한 자연적 표현성을 가지는 무용수의 신체와 움직임은 무용예술의 매체 그 자체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골리스에 의하면 무용예술의 매체는 개성적인 표현,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정체성에 대한 표현과 훈련에 주어진 표현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신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작품을 공연하더라도 서로 다른 어떤 분위기 또는 서로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다. 독특한 어떤 정체성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용수는 이러한 신체를 자연스럽게 사용함으로써 무용작품을 만들고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표현성을 개별화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을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무용이 관객에게 인지되는 방식을 습득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어떤 표현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의도된 표현은 기보에 의해서는 전혀 재현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라버너테이션도요, 움직임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록할 수 있지만 그 움직임을 수행할 때에 그 무용수가 가져야만 하는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은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기보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예술은 사실은 일시성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술 영역 중에 하나예요.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각각의 무용예술들은 안무가의 의도, 자신의 표현 방식에 의해서 다양하게 수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무용수가 속한 작품의 주제와 문화적인 어떤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수의 신체는 자연적 표현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문화적 삶의 경험을 축적한 신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적 배경까지도 고려해야 되고 문화적인 어떤 맥락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무용예술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찰한 철학자들의 어떤 관점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무용학자들의 어떤 철학적, 미학적 접근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철학자들이 무용예술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표현성이라든가 상징론이라든가 어떤 자유성신의 어떤 인간 가치의 드러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무용학자들이 철학적으로 무용예술을 살펴보는 경우들은 대부분 무용이라는 구체적인 현상에서 찾아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제랄드 마이어스의 주장을 보면, 이 사람은 무용예술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한 본질은 바로 움직임의 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움직임의 질, 퀄리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움직임의 질이라는 것은 신체 표현의 외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즉 보세요.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움직임으로 만들어냈느냐, 즉 의미와 움직임의 연결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찾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움직임을 보면 보자마자 아 저거는 사랑의 표현이구나, 아 저거는 슬픔의 표현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잘 테크닉화해서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의 본질이다. 그래서 마이어스의 주장대로라면 무용예술은 반드시 테크닉적인 완성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테크닉적인 완성도는 안무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빗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용 움직임에 집중을 했어요. 무용 움직임을 고찰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그 움직임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찰했던 아주 대표적인 무용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무용예술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자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무용예술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객이든 누구든 간에 그 무용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람의 신체적 행동과 정신적 경험 간의 관계를 규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를 염두에 두고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 신체 활동을 파악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거죠. 즉 뭐냐면 데이빗 베스트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용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 안무가의 의미, 안무가의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이 무용행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무용이라는 것은 해석 행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 베스트의 주장은. 즉 무용예술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연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에 뒷받침되는 어떤 철학적인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용은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그 해석을 하는 당사자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논리적인 관계성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움직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찾을 때는 관객의 어떤 자율성이 전제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프란시스 스파샷.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무용의 철학적 논의가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서 주장했던 스파샷은 무용을 대필적 본성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봐라,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을 뉴욕시티 발레단에서 공연을 하는 것과 볼시오이 발레단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작품이냐. 우리는 서로 자필적 본성으로 얘기하면 서로 다 다른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공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파샷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백조의 호수라는 고유한 작품이 있지 않느냐. 왜? 차이콥스키의 음악에 맞춰서 서곡에서부터 만들어진 각 장면의 구성들이 있는데, 그 장면에 움직임 몇 개만 수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서로 다른 작품이냐. 그렇지 않다. 고유한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누구나가.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아, 나 백조의 호수 봤어. 누구누구 무용단의 백조의 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나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을 알아. 아, 저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을 바라봤더니 이러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동일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기 때문에 무용예술은 대필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프란시스 스파샷의 가장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신 슈치라는 사람의 접근이 있는데, 이 접근은 현상학적 접근이에요. 가장 최근까지 굉장히 중요한 무용예술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들을 사유하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맥신 슈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파샷하고는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용예술에 대한 현상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슈츠는 무용예술은 복합적인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불가능한 자필적 예술이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인 관점인 슈츠에 의하면 춤은 생생한 체험의 예술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신체가 체험된 경험을 찾아내는 것이요. 따라서 춤의 본질이나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대한 방이 아니라 반입니다. 반성적이거나 사전 숙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품을 직접 봄으로써 움직임 자체를 직접 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움직임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무대 미술, 음악, 어떤 주제, 문학적인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춤이 주는 감성, 그 춤이 주는 어떤 느낌, 그 춤이 주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어떤 체험, 그 현장에서 기술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무용의 철학적인 숙고의 과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슈츠의 주장들이 요즘 최근에 무용예술의 철학적 접근 중 굉장히 중요한 접근 중에 하나고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심신 이론론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철학적 접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춤이라는 행위는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 춤을 수행하는 어떤 움직임을 수행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어떤 이성적인 어떤 활동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과 몸이 만나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슈츠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움직임을 통한 사유가 가능하고 그런 사유의 직접 체험의 중요성을 통해서 무용 움직임의 다양한 의미 산출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논의가 바로 슈츠의 논의예요. 그래서 슈츠의 논의대로라면 그 무용 움직임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전제해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슈츠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무용작품은 슈츠의 주장대로라면 무용작품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감상하고 내가 받은 어떤 감성적인 자극을 구체화하는 다양성으로 열려진 것이 바로 무용 감상의 어떤 과정, 즉 무용을 해석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특징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슈츠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빗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데이빗 같은 경우는 형상학적인 어떤 차원까지는 끌어들이지 못했다면 슈츠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빗의 어떤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그 무용이라는 어떤 공연 현상을 직접 체험해야 되는 어떤 그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그 무용학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제 철학적인 논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 슈츠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반드시 무용예술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속에서 고찰되어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직접 체험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무용예술의 직접 체험. 공연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용예술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관객이에요. 관객. 즉 무용과 무용작품이 펼쳐지는 극장, 그 다음에 관객 이 세 개가 무용예술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런 직접 체험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의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철학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무용예술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구체화했더니 이러한 어떤 구도로 보여줄 수가 있다. 사실 무용가는 무용작품을 구성하는 무용작품이라는 메시지를 담지하고 있는 언어성을 담지하고 있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무용작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무용가는 주제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그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움직임
또는 그 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극적 구조, 이런 구성법들, 구성의 가능성들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들어갈 수 있는 신체 움직임이라든가 무대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치하면서 하나의 내가 안무가가 무용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무용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무용가의 행위예요. 커뮤니케이션의 1단계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메시지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용작품은 전달이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죠. 그렇죠? 무용작품은 전달이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어요? 목적에 두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전달이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전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언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용작품이고, 이 무용작품의 언어가 드러나는 양태가 바로 공연이라는 형태예요. 공연이라는 형태.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관객은 어떠한 과정을 수행하냐면, 공연을 통해서 관객은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에서 과연 무용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감성적인 어떤 감동, 미적 감동을 어떻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를 찾아내고, 그런 미적 감동은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이성적인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직접 체험에 의해서 느껴지는 그 순간에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 보통 미적 감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미적 감동이 나에게 주는 자기 이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자기 이해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무용작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의 장이라든가 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들은 다시 무용가에게 자신들의 의미 산출의 어떤 내용들을 전달시키는, 즉 피드백시키는 과정, 즉 그래서 무용가와 무용작품과 관객은 항상 원한적인 구도에서 서로 소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용예술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바로 무용예술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무용예술의 언어성이라는 측면입니다. 이 언어성 때문에 무용예술은 해석을 하는 대상, 즉 이해를 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보통 우리는 예술 해석을 주장했던 가담의 주장을 토대로 해서 가담의 주장을 토대로 해서 이 무용예술의 언어성을 규정할 수가 있는데, 무용예술이 이해의 대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달의 과정을 수행하는 언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무용예술 작품의 언어는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무용작품이라는 하나의 언어로만 만들어질 수 있나? 그렇지 않죠. 무용작품은 우리가 총체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움직임만을 구성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이외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언어적인 능력, 언어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무용예술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 신체 언어가 있죠. 신체 언어. 또 뭐가 있어요? 무용예술 작품을 볼 때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텍스트, 문학이라는 문학적인 어떤 텍스트를 봐야 되죠. 그럼 텍스트 자체가 언어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용작품에서는 무언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악적인 언어, 즉 리듬, 청각적인 언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무대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환영 공간을 만들어내는 미술적인 언어가 있어요. 즉 시각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바로 이해의 대상의 언어성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이해 대상은 바로 한 안무가 또는 무용 예술가가 이 세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경험으로서 만들어내는 어떤 언어적인
존재로서 거듭나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무용예술의 언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예술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 과정이 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다. 즉 뭐냐면 사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일어나는 평이한 어떤 일상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무언가를 이해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상태, 특별한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용예술과 관객의 만남은 언어를 전제로 해야 돼요. 언어를 전제로 하는 만남인데, 이 언어를 전제로 하는 만남인 무용작품에서 표출된 언어적 요소들은 관객과 만나는 순간 하나의 사건으로 관객에게 다가가야 돼요. 특별한 어떤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사건, 즉 공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공연 작품이 바로 소통의 매개체로서 언어적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공연이라는 것은 소통을 수행하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형태가 바로 사건으로서 무용예술, 사건으로서의 공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 텍스트의 언어성이라는 것은 소통으로서 해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용예술의 언어성은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신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주변의 언어적 요소들을 통해서 관객에게 말함의 언어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 무용예술의 언어성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해석의 장에, 공연 감상을 하는 순간에 해석의 장에 들어가게 되느냐를 제시했더니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더라. 즉 무용 공연에서는 안무가를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무가가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무용수와 무대가 보여주는 어떤 예술작품을 보는 것이 바로 해석의 장에 던져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예술작품은 신체 언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무용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예술 장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전승의 측면, 즉 무용예술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형태가 바로 무용예술 작품인데, 이 무용예술 작품을 해석자가 이해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무용예술은 무엇이다? 무용예술의 테크닉은 어떻다? 무용예술은 무엇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라는 어떤 기존의 무용작품에 대한 해석 들을 통한 어떤 영양사의 선입견들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해석자는 이런 자기 이해를 할 때 무용예술작품에 대한 다양한 기존의 원래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형성되어져 온 전승의 지평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능력 또는 문화적인 배경을 같이 융합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 해석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승된 지평과 현재 지평이 만나서 지평 융합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의미 산출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 해석의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 해석을 통해 이후의 해석 과정, 즉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이 작품, 동일한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지평을 형성하는, 그래서 언어로 생성되는 새로운 영양사를 형성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 해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무용 공연의 관람이라는 것 자체는 동일한 무용작품의 또 다른 해석을 계속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로 무용 공연 관람 해석의 가장 중요한 킥포인트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공연을 감상하는 해석자는 반드시 이미 형성되어진 그 작품의 고유한 의미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해의 과정까지도 포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용 해석의 과정이다. 그래서 무용예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무용작품의 자기 이해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기 이해의 과정. 즉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무용작품의 어떤 의미화, 구체화가 바로 무용예술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작품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선제해야 돼요. 도대체 이 작품을 만드는 안무가가 제시하는, 안무가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안무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을 보통 어디서 찾아요? 프로그램에서 찾겠죠. 프로그램에서 안무 의도, 그 다음에 이 공연을 만들게 된 기획 의도,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구성 내용들을 통해서 그 작품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한번 짐작해 보고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 이해 과정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어떤 기초적인 토대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어떤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본다고 해도 그 텍스트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면서 무용 공연을 봐요? 그건 아니겠죠. 즉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 직접 체험 속에서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과 무대 미술, 움직임과 음악, 이런 것들의 어떤 조화들을 찾아내는 거죠. 주제에 맞게 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그것이 미적 구성 원리 기준, 즉 조화의 원리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부조화를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아름다움만을 지향하고 있느냐, 움직임의 아름다움만을 지향하고 있느냐 등과 같은 어떤 미적 원리를 기준으로 하는 움직임과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서 안무자는 이런 의도로 작품을 구체화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나 상상력을 통해서 분석되어진 어떤 무용작품의 내용들의 의미들을 부여하는 과정이 네 번째 단계고, 그러한 의미들, 사실은 무용작품이 예를 들어서 인간은 올바르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 이 작품은 인간은 올바르게 살아야 돼라고 제시하고 있어 라는 것까지가 바로 네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과연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다 라는 것으로 구체화시켜서 그 작품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미적 만족감을, 또는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만족감을 획득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바로 자기 이해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이 사람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미적 구성의 원리 3단계까지의 원리로 본다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거나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수행할 수 있는 단계죠. 그렇죠? 누구나가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그러한 어떤 무용 공연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의미, 나에게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했는가 안 했는가를 타진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로운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에서 비로소 무용작품의
의미들은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예요. 혹시 여기 무용 전공자들은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작품을 본 경험이 있나요? 레포트 쓸 때. 맞아요. 레포트 쓸 때. 또 레포트 쓰지 않으면 이렇게 보질 않죠. 사실은 그래서 무용 전공자들은 움직임을 중심으로 봐요.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은 그것의 어떤 움직임의 테크닉적인 질의 완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움직임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무용 전문가가 바라보는 무용 움직임의 테크닉의 기술적 완성도와 일반인이 바라보는 기술적 완성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무용 전문가들이 쟤는 왜 테크닉을 저렇게 하지? 몸이 삐뚤어졌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술적인 완성도가 잘못됐어. 뭐 이렇게 테크닉적인 기법에 대해서 기법을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춤을 추는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감정을 피력하느냐, 이렇게 전달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무용 전문가가 바라보는 어떤 작품의 과정, 작품의 어떤 이해 과정과 일반인의 작품의 이해 과정이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용가들도 이렇게 자기 이해의 과정 자체를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이해의 과정으로서 무용 작품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침으로 인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자신의 어떤 창작 세계라든가 안무관들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의 자기 이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